반갑습니다. 자, 이 토요일 오후에 여러분들 이제 플러스 10점 강의를 위한 힘든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뭐 서울하고도 강남에서 만나게 돼서 더 반갑기도 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더하기 10점, 그래서 플러스 10점을 받자 했으니까 지금까지 많이 공부해 오셨고 또 열심히 해 오신 여러분들에게 건성을 기원하면서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전부를 다 정리할 수는 없겠다, 그죠? 그래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꼭 나오는 거 10개를 한번 뽑아보자 해서 이제 자료가 준비됐습니다. 물론 주제가 10가지 주제는 정리가 됐지만 그 10가지에 대해서도 또 해야 될 이야기가 많겠죠. 뭐 판례도 있고 사례도 있고 기출된 문제도 있고. 근데 시간 관계상 그런 것들은 다 정리를 못 하더라도 이것만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2시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앞 시간에도 진행됐지만 50분 정도 하고 10분 정도만 가볍게 쉬었다가 마무리하고 또 여러분들 인사로 간단한 경품 행사도 그렇게 진행해서 지금 시간으로는 6시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이 귀한 자리에 들어오셔서 대단히 고맙기도 하고 반갑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제 지난 시험이 25회 시험이었죠. 지금 원래 여러분들은 제 26회를 대비하는 수험생들이신데 지금 참고로 지난 25회에 1차 합격자가 대략 16,000명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마다 공연 중에서 합격자를 약 16,000에서 2만 사이, 대충 프로테이지로는 한 19%에서 20% 정도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1차 합격자가 16,000명이 넘어오고 있다. 아마 이 자리에도 1차 합격하신 분 계실 겁니다. 1차를 합격하시고 2차만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자, 그러면 16,000명 정도가 작년에 1차가 넘어오면 이분들은 26회 시험에서는 2차만 준비하는 생들이죠. 그죠? 뭐 어떻게 생각하면 1년을 더 공부하신 고생은 있지만 좀 더 합격에 가까운 분들이잖아요. 그럼 16,000명 정도라는 많은 숫자가 넘어오는데 절대 인원은 2만 명 안에서 전체 합격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본다면 원래는 2차 과목이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숫자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쉽게 출제해가지고 한 30%까지 합격된다. 그러면 뭐 더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원래는 1차 합격자가 많이 대기됐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전년도가 12,000명 정도 1차 합격자들이 넘어오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16,000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다 응시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유리한 사람들이 이만큼 많다는 말은 2차 과목을 좀 어렵게 가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1교시 진행됐던 이제 세법이 사실 돌뿌리 과목이죠. 문제는 뭐 양은 작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 세법 같은 데서 돌뿌리에 걸려버리면 넘어져 버린다니까요. 다른 점수를 다 받더라도, 그죠? 그래서 세법 과목은 돌뿌리 과목이니까 또 주제로 선정해서 여러분하고 2시간을 만났고 또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과목에서는 이 공인중개사법이 효자 과목이고 전략 과목입니다. 여기서 점수를 많이 받아서 어려운 공법이라든지 타 과목에 점수를 보태줘야 된다. 이거는 전국 수험생들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으로서 만났고 저는 뭐 인사를 먼저 드렸지만 이름은 김성수입니다. 에도나인에서 한 지금 6, 7년 이상 진행되었고 예전에 또 EBS에서도 가끔 뵙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간단한 인사는 마치고 본격적으로 수업에 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페이지로는 2페이지입니다. 상단이 중개대상물입니다. 반드시 출제될 주제들로 묶었다 그랬습니다. 자, 표시 좀 합시다. 상단에 중개대상물의 종류 1번 토지 동그라미, 2번 건축물 동그라미, 밑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동그라미 하시고 중개대상물은 지금 이 시간에 기억하겠습니다. 토, 건, 입, 광, 공이 있습니다. 이 토지 건물은 법률로서 정해져 있고 입광공은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입니다. 자, 여기서 짚어야 될 것. 중개대상물은 법률로서만 규정되어 있다 하면 X, 어디에도 있다, 시행령에도 있다. 여기까지를 가볍게 한번 확인하시는데 자, 이 물건에 대한 이름은 잘 기억합니다. 토, 건, 입, 광, 공은 잘 아시면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놓치기 때문에 오른쪽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자, 이 5가지 물건이라도 반드시 사법상 거래 행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옆에다가 국유 X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건이어도 첫째, 국유인 물건은 안 된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덕수궁은 아름다운 건축물이죠. 건물이지만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국유는 안 된다. 국유가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사건이 설정될 것 이랬습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중개행위가 개입이 되어야 됩니다.
자, 중개 행위를 개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건물이죠. 뭐 또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다 그래도 되겠습니다. 토지가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왜 됩니까? 첫째, 토지 건물은 중개 대상물에 들어가고 국가 소유가 아니죠. 그리고 이 물건을 중개업자가 개입해서 알선을 해주고 수수료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중개 대상물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파트가 아버지가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이 되겠습니다. 자식이 하나만 있다고 보고 상속이 되는데, 자, 상속이 되는 이 아파트는 중개 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건물이라도 안 된다고요. 왜 안 된다? 중개가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에게, 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의 아파트 소유권을 너에게 물건이 이동되게 해줄게. 수수료 150만 원 줄래요? 그러면 웃기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상속이 되는데 그런 물건을 내가 중개해주고 수수료 받을 수 있다는 말은 형성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같은 아파트라도 상속이 되는 아파트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식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속이 된 아파트 하면 요거는 중개대상물이 되겠죠. 왜? 등기하고 처분할 수 있다. 스토리가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이 5가지 물건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 같은 건물 토지라도 상속이 되는 것은 안 되지만 상속이 된 아파트는 뭐한다? 등기하고 처분할 수 있다. 이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건이 변동되는 것은 안 되지만, 그죠? 상속을 받은 아파트, 상속이 된 토지,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중개가 개입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전달을 한 겁니다. 그 개념을 잘 보시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단에 보면 표가 있습니다. 상단에 보는 표가 중개 대상물인 것, 하단에는 아닌 것, 그리고 이것들은 된다, 안 된다가 쭉 연결되어 있고, 보기보다 양은 많은 것 같지만 사실 크게 많지도 않습니다. 또 어렵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시험은 최근 5년치는 이 표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읽으시면서 이런 것들은 된다, 안 된다를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중개대상물은 가볍지만 반드시 출제되는 단어로서 주제를 뽑았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면 두 번째 주제입니다. 결격 사유가 연결이 됩니다. 아, 결격 사유 또 중요하죠. 결격 사유라는 것은 중개업을 할 수 없는 사유를 결격 사유라고 합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결격 사유가 무엇입니까?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없는 사유다. 그죠? 중개업을 할 수 없는 사유라 그랬지. 뭐 시험을 못 치는 사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죠. 그죠? 그래서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고 반드시 출제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힘들게 취득하셔서 언젠가는 중개업을 하시겠죠. 빠르게 하거나 늦게 하거나. 앞에 분 잠깐 물어볼까요? 시험 합격하시면 언제쯤 중개업을 하실 거예요? 원래 만약 합격하셨다면? 아, 현재는 크게 계획이 없다. 원래 계획이 없다는 분이 또 빨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은 시험에 합격하시면 언제쯤 중개업을 하실 것 같아요? 2-3년 뒤에. 왜 2-3년 뒤에? 보통 연습 좀 하고 이런 이야기죠. 연습 훈련을 좀 하고 하겠습니다. 뭐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시험에 합격하시면 언제 중개업을 하겠습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용감하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는 뭐 노후 대책으로 그냥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이 여러 개겠죠. 또 계획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하게 되는데 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중개업 자체를 못하는 사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고, 제목과 벗어나는 방법은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지금부터 줄 것이면서 옆에 메모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중개업을 못합니다. 벗어나는 방법이 옆에다가 19세 이상 딱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19세가 넘어야 벗어납니다. 근데 혼인을 하면 이라고 시험에 잘 나온다니까요. 혼인 X 표시해주실 것. 2번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있는데 우리 민법은 이렇게 바뀌었지만 아직 중개사법은 한정지산자, 검지산자 이렇게 부릅니다. 뭐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결격사유입니다. 그때 한정지산자, 즉 피한정 후견인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1시간씩 웃는 사람입니다. 그때 피성년 후견인은 검치산자로서 하루 종일 입 벌리고 웃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딱 들어보는 순간 중개업을 못할 사람이다 라는 건 이해되죠? 자, 옆에다가 취소 선고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취소 선고를 받아야 벗어납니다. 제목하고 벗어나는 법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일명 파산자라고 부릅니다. 결격사유입니다. 자, 벗어나는 방법 옆에다가 복권 딱 찍어놓습니다. 권리가 회복되어야 한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2번, 1번 줄 것입니다. 쭉 꺼면서 눈으로 이렇게 입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여 몇 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결격사유입니다. 3년에다가 밑줄을 딱 긋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그것에 대한 종료는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설명이 있고 밑에 2번 또 줄 것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의 동그라미입니다.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사유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아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시간에 선고유예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어떤 효과를 가져옵니다 라고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늦습니다. 또 여러분들 시험에서 선고유예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이런 시험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아니다. 이거 기억하실 것. 자, 이 법을 위반한 자로서 3번, 1번 중간에 자격이 취소된 자 줄 긋고 3년의 동그라미,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이 취소된 자 등록 취소 줄 긋고 3년의 동그라미, 세 번째 역시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동그라미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자는 3년이 경과되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4번에 1번 자격 정지기간 중에 있는 소공사 정지기간 동안 줄 긋고 2번 업무 정지를 받고 폐업 신고한자로서 줄 것입니다.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입니다. 4번에 3번 별표 탁 찍어 놓으시고 업무 정지를 받은 개공사인 법인이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자,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동그라미를 딱 해놓고 별표 하나 찍어 놓고 설명할 겁니다. 결격사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큰 5번 법인의 사원 임원 중 1에서 4번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은 결격사유인데 법인의 임원이 4명도 있고 5명도 있을 수 있는데 한 사람 때문에 법인을 문 닫아라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2개월 내로 해소하면 벗어납니다. 2개월 내로 해소에 밑줄을 그으셨습니다. 자, 빠르게 진행했고 결격 사유하고 벗어나는 방법을 설명했는데 특히 여러분 하단에 4번에 3번에 보시면 이 지문은 꼭 익히시고 지금 출제자, 출제위원들조차도 이 지문은 놓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 A라는 중개법인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 서울중개주식회사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서울중개주식회사가 중개 업무를 하다가 업무 정지를 받았습니다. 언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왜 업무 정지를 받았을까요? 뭐 위반을 했으니까 업무 정지를 받았겠죠. 자, 그러면 이 법인이 업무 정지를 받으면 반드시 위반을 했으니까 업무 정지가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결격 사유는 지금 읽었던 그 조문을 잘 보시면 위반을 할 당시에 1번 사원 임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임원은 위반했을 때는 없었는데 이때 입사를 했습니다. 그럼 이때 입사를 한 임원은 지금 회사가 뭐를 위반했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근무를 하다 보니까 회사가 정지됐습니다. 사원 임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자, 1번은 위반할 때 있었던 사원 임원이고 2번 사원은 뭐를 위반했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입사한 분입니다. 근데 회사가 업무 정지를 받으면 일을 못해야 될 사람은 1번이다, 2번이다. 자, 여러분 누구라고 봅니까? 1번이죠. 자, 그러니까 업무 정지를 받았을 때 사원 임원이 아니고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할 당시의 사원 임원은 결격 사유예요. 자, 그래서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설적 시험이 어떻게 들어오는가면 법인이 업무 정지를 받으면 정지기간 동안에는 사원 임원은 결격 사유 하면 X다 그 말이에요. 방금 지금 동그라미 하셨죠? 4번에 3번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할 당시 지금 이 1번이라는 개념을 꼭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출제위원조차도 이 내용을 놓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업무 정지 받으면 정지 동안에는 다 결격 사유다. 그렇게 들어가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사유가 발생한 당시 요거 하나 익히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제일 하단에 보시면 결격 사유가 중복이 된 경우라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때 결격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로서 모든 결격 사유가 절대적 취소 사유는 아니다. 갈로 열려 있죠. O, X 표시를 O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본신 결격 사유 중에 모두가 절대적 취소 사유가 아니다. O인데 자, 저 위로 올라가서 제일 위에 1번에 1번 미성년자의 별표 딱 찍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시면 거기 3번에 2번 이 법에 의해서 등록 취소 앞에다가 별표 찍습니다. 그리고 4번에 1번 앞에 별표 4번에 2번 별표 4번에 3번 별표 자, 별표 모두 몇 개?
별표 모두 5개. 그죠? 5개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오지선당에서 문제 내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5가지는 뭐가 등록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 취소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취소할 성질이 아니라 1번 거기 상단의 미성년자는 등록을 해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라는 말이 따라가지를 않는다고. 성질상 그죠? 그런데 2번 한정치산자, 검치산자는 중개업무를 하다가 해당되면 바로 취소됩니다. 또 형을 받은 자는 3년이 지날 동안 중개업을 못하니까 결격사유 취소됩니다. 다시 별표했는 거 3번에 1번 3번에 2번이죠.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됨으로써 결격사유로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다시 등록 취소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취소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4번에 1번 자격정지 기간 동안 있는 자는 자격정지만 지나면 일할 수 있으니까 굳이 취소할 필요 없죠. 마찬가지 2번 업무정지 받은 자는 업무정지 기간만 지나면 일할 수 있으니까 취소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4번에 3번 마찬가지 법인도 업무정지를 받으면 정지만 끝나면 자동으로 일할 수 있으니까 굳이 취소해야 될 사유는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결격 사유지만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 사유 모두 몇 개? 5개. 오지선다행에서 문제 내기가 너무나 좋다. 그죠? 꼭 요 5가지 개념을 별표했는 5가지를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더 재밌는 거 제일 하단입니다. 결격 사유를 원인으로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은 결격 기간이다 하면 X입니다. 자, 결격 사유는 결격 사유만 벗어나면 벗어난지 3년이 지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거를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A라는 여러분 개인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개공사가 중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가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한정치산이라는 말은 맛이 같다 이렇게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 맞죠? 못하니까 등록이 취소될 것입니다. 자, 등록이 취소되면 우리 법에서는 등록이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못한다라고 지금 들으셨는데 이 한정치산자가 중간쯤 되니까 정상이 되었답니다. 정상이 되었다는 말은 아까 벗어나는 방법이 취소 선고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정상이 딱 되면 여러분이 법을 만드는 입법자라면 이 A는 한정치산으로 등록이 취소되었다가 정상이 될 때부터는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아니다. 당신은 취소가 된 자잖아. 3년이 지나야만 할 수 있다. 라고 문제가 논다면 답이 몇 번? 여러분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라도 정상이 될 때부터 일하게 해주는 게 맞겠죠? 이 사람은 정상이 되었는데도 당신은 취소된 적이 있으니까 3년을 기다리시오. 불합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격 사유를 원인으로 취소된 자는 뭐를 적용하지 않는다?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적용된다? 정상만 되면 벗어난다. 이걸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합시다. 한정치산자가 등록이 취소되었고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5년 만에 정상이 되었습니다. 5년 만에 정상이 되면 취소가 됐으니까 3년만 지나면 해야 되겠습니까? 정상이 될 때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정상이 될 때부터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결격 사유를 원인으로 취소된 자는 뭐를 적용하지 않는다? 3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꼭 5번 마지막에 있는 개념도 여러분이 잘 익혀주셔야 될 사정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는 이제 고용인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용인 하는 말은 직원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 고용인 하고 들어오면 자동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보조원을 뭐라고 부른다? 고용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등록을 한 개공사,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런 고용인들과 일을 하는데 우리 이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런 고용인들의 제일 첫째 조문이죠. 업무상 행위는, 업무적으로 한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다라는 조문은 아주 중요하고 이 본다는 이꼴 간주조항이다. 간주된다와 같습니다. 민법에서. 근데 슬쩍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공사의 행위로 추정한다 하고 들으면 X입니다. 추정은 왜 틀립니까? 하면 추정이라는 말은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면 번복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추정이 무슨 뜻이라고요? 반대의 증거가 제시되면 번복해 줍니다. 그러면 추정이라고 해석해버리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공사의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본다라고 돼 있고 특히 모든 행위가 아니고 업무상 행위를 시험에서 살짝 빼고 놓습니다. 고용인이 한 행위는 개공사의 행위로 본다 하면 틀립니다. 반드시 무엇은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한다는 것. 이것도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니까 고용인의 행위로
업무상 행위는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보니까 우리는 이를 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을 뭐라고 부른다?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해서 아주 유명한 무과실 책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은 잘 알다시피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죠. 아무 행위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너 책임지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잘못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과실 책임이라 그럽니다. 근데 개공사는 여기만 따보면 무과실 책임, 과실이 있거나 없거나 책임져야 되더라. 그죠? 그래서 이 무과실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꼭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어서 아기가 유리창을 깨면 그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엄마가 한 것으로 본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아기가 공놀이를 하다가 슈퍼마켓에서 유리창 하나 깰 수도 있겠죠. 그럼 유리창 값이 한 30만 원쯤 나왔어요. 그런데 슈퍼 주인이 아기가 잘못을 했으니까 야, 네가 유리창을 깼으니까 30만 원 물어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5살짜리가 30만 원 못 물어주겠죠. 그래서 슈퍼 주인이 아기 엄마한테 가서 당신 아기가 유리창을 깼으니까 책임지시오 하니까 이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평소에 공놀이를 할 때는 조심해서 놀아야 하고 또 특히 저 악랄한 슈퍼 유리창을 조심해야 된다 라고 평소에 지도 감독을 내가 철저히 했으니까 나는 책임을 못 지겠소. 만약에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 지나가는 제3자인 여러분들은 이 엄마를 첫째 엄마라고 본다, 세 번째 엄마라고 본다. 세 번째 엄마쯤 되겠죠. 첫째 엄마는, 진짜 엄마는 아기가 잘못이 있는 데 대해서 자기가 잘못이 있거나 없거나 책임을 지니까 엄마는 아기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부담한다?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어떤 분이 나 그런 엄마 봤는데요. 그래요. 그런 엄마 봤는데요. 뜬금없이 이야기하길래 셋째 엄마입니다. 이러고 계속 수업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엄마는 자기가 잘못이 있거나 없거나 책임을 지니까 아기에 대해서는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 자, 이 말이 이해가 됐다면 개공사가 한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평소에 고용인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였다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질문이 나오면 무조건 X죠. 이때 개공사는 무슨 책임을 부담한다? 무과실 책임을 부담합니다. 진짜 엄마는 아기의 행위에 대해서 과실이 있거나 없거나 책임지더라. 됐습니까? 거기까지 의미를 잘 새기시고. 자, 그러면 책임을 진다는데 무슨 책임을 집니까? 하니까 두 가지 책임이 준비되어 있죠. 1번 민사적 책임을 부담한다. 제목에 줄 것이면서 이를 부진정 연대 채무의 관계다 그럽니다. 그때 부진정 연대 채무라는 말은 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면, 즉 아기가 유리창을 깨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개공사는 엄마는 고용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무과실 책임을 진다. 무과실이라는 말은 오죠, 그죠? 진짜 엄마는 무과실 책임을 부담합니다. 우리는 이를 뭐라고 부른다? 민사적 책임이고 이를 부진정 연대 채무의 관계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려가면 두 번째 형사적 책임도 부담합니다. 이런 형사적 책임을 한마디로 뭐라고 부른다? 양벌 규정이다. 그죠? 그래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니까 이를 일명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아기가 유리창을 깨면 엄마는 무과실 책임으로서 모든 행위를 부담해야 되지. 무슨 엄마가 그래 유리창 값은 내가 물어줄게. 그럼 소원의 민사적인 책임 지면서 뭐 유리창 깼다고 교도소에 갈 리는 없겠지만 교도소는 잘못한 아기 네가 갔다 와. 이것도 또 진짜 엄마는 아니잖아요. 진짜 그죠? 그래서 엄마는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모두 부담하는데 이 형사적 책임에서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 별표. 개공사가 평소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법 조문이 들어왔고 옆에다가 면책조항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면책조항이 도입되는데 왜 면책조항이 도입되는가 하면 제일 하단의 판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공사는 이때 벌금형을 부과받더라도 뭐를 부과하지 않는다? 결격 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유명하게 돌았습니다. 자, 반드시 짚으셔야 되는데 지금 고용인이 업무적으로 한 행위는 개공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이런 고용인이 잘못을 해서 한 행위는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보는데 자, 이때 고용인이 위반한 행위가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되는 사유였더라. 그러면 이 행위가 개공사가 한 것으로 봄으로써 개공사에게도 뭐가 부과된다?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자, 이 벌금형이 부과되니까 둘 다를 처벌하는 양벌 규정인데
이 벌금형을 받더라도 우리 판례는 뭘로 보지 않는다? 결격 사유로 볼 것은 아니다. 그죠? 이 개공사가 고용인 때문에 벌금을 받는 것만 해도 가중하고 억울할 판에 이 결격 사유로 접어들면 좀 전에 들으셨죠? 결격 사유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시키는 사유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결격 사유는 아니다. 라는 게 판례고, 요 판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개공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면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면책조항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계속 여러분들한테 전달하지만 짧은 시간에 반드시 나올 것을 한번 짚어보자 하고 출발해서 세 번째 주제까지 왔는데 이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또 앞으로 시험 칠 시간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는 문제가 나왔다면 반드시 이거는 출제되는구나 하고 새겨주실 것. 네 번째 주제는 중개법인의 업무입니다. 상단의 법인에다가 일단 동그라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법인이라는 개념에 동그라미를 하셨는데 이 법인이 왜 중요한가 하면 거죠. 여러분들 이런 느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릴 때, 여러분이 아주 어릴 때는 골목마다 구멍가게가 있었습니다. 왜 그때 구멍가게가 있었는가 하면 아마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고 또 뭐 물건의 양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구석 골목길에 골목길에 구멍가게가 있었고, 구멍가게는 조금 비싸기도 하죠, 사실은, 그죠? 자, 그랬던 구멍가게가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다는 거 아시죠? 왜 없어졌다? 슈퍼마켓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슈퍼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대량으로 값싼 물건들을 많이 모집을 해놓고, 그리고 값싸게 하다 보니까 슈퍼마켓이 하나 딱 들었으면 동네 구멍가게 몇 개는 문 닫게 되죠, 그죠? 아, 그런데 그게 또 세월이 오니까 대형 마트로 바뀌더라고요. 지금 이야기는 대형 유통마트, 뭐 이마트 이런 거죠. 하나 들어서면 2km 안에 슈퍼들은 다 문 닫는데요. 이제 그쪽으로 다 흡수가 된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죠? 아, 유통이 구멍가게에서 슈퍼마켓으로, 슈퍼에서 대형 마트로 가는 세월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부동산 업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우리 부동산 업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만약에 누가 묻는다면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부동산 유통업계가, 중개업계가 구멍가게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골목 구석구석에 중개사무소가 없는 곳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구멍가게를 뭘로 전환시켜야 된다? 슈퍼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슈퍼마켓으로 전환시키는 게 법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단원에서는 중개법인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중개법인이 많이 활성화되면 근데 법 하나만 딱 바꾸면 전부 법인 만들어야 됩니다. 왜 만드는가 하면 법인만이 아파트를 중개할 수 있다. 조문 하나만 타고 올라오면 전부 다 법인 안 하면 안 되잖아. 지금 그죠? 조문 하나만 바꾸면 싹 다 바뀌는데 그렇게 갑자기 바꾸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니까 서서히 법인에 대한 위치를 자꾸 높여가는 거예요. 자, 이제 슈퍼의 법인이 이제 이렇게 중개법인이 커지다가 더 커지면 대형 마트로 가겠죠. 뭐 삼성전자 이런 데서 중개업을 한다. 뭐 그런 시절도 올지는 모르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법인에게 동그라미 한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이 법인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크게 중요시 여긴다. 이 말을 이해하시고. 자, 지금 제목이 법인의 업무 이렇게 돌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따지려면 이렇게 따집니다. 법인이 하는 업무와 법인이 아닌 자를 개인이라 부릅니다. 공인중개사와 부침조를 개인이라 부르는데 개인이 하는 업무에는 겸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 겸업에 제한이 없다 이 말은 어차피 이 사람들은 중개업을 하는 자잖아. 그죠? 중개업을 하면서 다른 업무를 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즉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할 수도 있고 보험 대리점업을 해도 되고 제한이 없다. 그런데 법인은 앞으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14조 업무만 해야 한다. 하여 법인이 하는 14조 업무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법인은 14조 업무만 해야 되니까 당연히 겸업에 제한이 없다라는 말을, 제한이 있다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죠? 법인은 뭐 중고자동차 매매업, 보험대리점업 이런 걸 하면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법인이 할 수 있는 14조 업무는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하단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법인이 하는 업무 기념으로 줄 것이면서 눈으로도 익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뭐 할 수 있다?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중개업의 밑줄을 딱 긋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하면 당근입니다. 당근. 자, 2번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을 할 수 있는데 상업용 건축물을 한마디로 뭐 상가, 주택을 한마디로 뭐 아파트 그러면 되겠죠. 아, 건물에 대해서만 관리 대행을 할 수 있구나. 이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원래 시험에서는 작년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법조문대로 상가와 주택을 임대 관리할 수 있다. 이제 이 단어는 시험에 안 빠지는 단어니까. 근데 이거를 한 해에는 이렇게 법조문으로 묻고 한 해에는 사례로 묻습니다. 사례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미국인 스미스가 강남에 구입한
상가 두 채를 관리 대행해주고 법인이 연간 1,5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거 해도 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답은 OX. O죠.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인 스미스가 상가를 두 채 구했습니다. 자기가 세도 놓고 월세 받고 관리비 받고 하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법인에게 맡겨서 법인이 그런 관리 대행을 하였다. 이런 뜻으로 들어오니까 스미스라는 말을 옆에 하나 적어 놓으셔야 돼요. 갑자기 웬 스미스입니까? 그러지 말고 사료로 들어온다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아, 스미스 적기가 좀 힘들다. 뭐 영어로 적을까요? 한자로 적을까요? 그런 거 묻지 마시고 하여튼 사료로 들어온다는 개념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스미스로 들어오든 무라다라 들어오든 주택과 상가를 뭐 할 수 있다? 관리 대행할 수 있다.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사료로 들어옵니다. 세 번째,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자, 시험 지문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쉽다니까요. 오, 이러면 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묻습니다. A 법인은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고 원룸을 신설하여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5%를 법인이 갖기로 하였다. 이거 법인이 해도 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답이 뭐죠? O. 맞잖아요.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고 원룸을 설치하여 수익금의 몇 프로를 법인이 가져가기로 하였다. 이게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에 대한 상담의 사례잖아. 그죠?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례를 다 적을 수는 없어요.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고 원룸을 신설하여 수익금의 몇 프로 이거 못 적으니까 옆에다가 원룸 딱 적어 놓으시고 아 무슨 이야기를 한다라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좀 걱정되는 것은 지금 수업을 전달할 때는 원룸으로 전달했는데 시험에서는 찜질방으로 나와가지고 X했거든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찜질방이나 방앗간이나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이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개공사를 대상으로 개공사 일단 동그라미 합니다.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를 제공하는데 우리는 이를 뭐라고 부른다? 프랜차이즈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랜차이즈업을 제공할 수 있다. 지금 밖에 나가보시면 부동산 서버 역삼점, 부동산 서버 무슨 점 본 적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프랜차이즈업이죠. 프랜차이즈업을 법인이 할 수 있다. 5번은 아예 별표입니다. 글자도 하나 적어 넣으셔야 됩니다. 모든 주택과 모든 상가를 분양 대행할 수 있습니다. 요게 예전에까지는 20세대 미만만 분양할 수 있고 1000세대 단지라도 미분양된 것만 할 수 있다라는 규제에서 풀려가지고 지금은 아예 뭐라고요? 모든 주택과 모든 상가를 분양 대행할 수 있습니다. 6번도 중요합니다.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인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가 뭘까요? 하니까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등 밑줄 긋습니다.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말한다. 용역의 알선까지 줄 딱 것이고 용역의 알선업 들어가면 무조건 X입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오니까 용역의 알선을 여러분 딱 보시는 순간 항상 교재에서든 요약집이든 특강 자료든 용역의 알선이 딱 들어오면 옆에다가 느낌이 딱 찍어놓고 알선 땡 할 수 있다.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알선 땡이라는 말이 뭐다? 알선까지만 돌아야 되지 알선업을 알 수 있다. 알선을 대행하는 업을 할 수 있다. 알선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말 하면 무조건 X입니다. 그러니까 알선 뒤에는 어떤 말도 붙으면 안 돼. 그래서 이걸 아예 전달하기를 알선 땡 할 수 있다. 자꾸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고요. 알선업, 알선 업무 그렇게 들어가면 틀립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일단 경매 동그라미, 국세징수법의 법령에 따른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도 동그라미 합니다. 그리고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자, 번호 달겠습니다. 1. 권리분석 2. 취득의 알선 3. 매수 신청 4. 입찰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당구장표 이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경매 동그라미 해놓고 매수 신청 앞에 3번 답니다. 3번 매수 신청 4번 입찰 신청의 대리 4번 달아놓고 하고자 할 때는 제일 밑에 줄 것입니다.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지방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죠? 자, 이제 이 개념을 여러분 오늘 꼭 하나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험이 한 100여일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한 가지씩만 알아도 100개를 더 알게 되는데 매번 공부하시면서 아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나 더 알자 이렇게 욕심을 가지면 지금부터 100개를 더 알게 됩니다. 하루에 한 개 아는 건 좀 마음만 먹으면 잡아낼 수 있잖아요. 그럼 100개만 더 알면 당연히 합격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법인이 하는 업무는 경매, 공매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경매는 뭐 너무나 잘 알다시피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쟁매매의 줄임말 경매. 공매는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진행하는 공개 매각의 줄임말이 공매인데 경매, 공매 물건에 대해서 지금 뭐 할 수 있다 그랬죠? 1. 권리를 분석하고 지금 이렇게 번호 달았죠? 2번 취득에 대해서 알선을 할 수도 있고 3번 매수 신청할 수도 있고 4번 입찰 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돌았습니다. 입찰 대리. 그래서 경공매 물건에 있어서 4가지를 할 수 있는데 자 쉽게 말하면 권리 분석이라는 건 이거죠. 자, 이 물건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린이 자, 이 물건 어떻습니까? 하니까 개공사가 자, 이 물건은 15층 중에 13층에 있는 아파트로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으므로 여러분이 요거는 간단하게 받으면 괜찮습니다. 권리를 분석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금액이 5억짜리인데 3억 정도에 받으면 괜찮을 거다. 이걸 취득의 알선이라 그러잖아. 그죠? 취득의 알선을 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매수 신청도 해줍니다. 매수 신청이라는 말은 아무래도 어린이들은 개공사만큼의 경매 실력이 짧다고 보고 같이 손잡고 가서 이 물건을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매수 신청해 준다 그럽니다. 근데 매수 신청을 하러 가는데 그날 어린이 바쁜 날이에요. 자기가 갈 수가 없어. 그러면 개공사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그걸 입찰 대리를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돌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뭐 1, 2, 3, 4에 달았지만 매수 신청 입찰 대리를 할 때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뭐 지방법원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된다. 오늘 마지막 주제 10번이 매수 신청이기 때문에 제일 뒷시간에 마지막에 배우겠지만 이 2가지 업무를 할 때는 지방법원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된다. 즉 이 조문이 연결됐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말을 잘 들었다면 권리 분석이나 취득의 알선은 여러분들은 막 한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고. 그죠? 막 해도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살짝 시험에서 경공매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이나 취득의 알선을 할 때는 지방법원에 등록해야 된다 하면 틀립니다. 요거는 막 한다. 요거 기억하시고. 자, 이게 막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 자, 경매 물건에 대해서 아까 번호 달았잖아요. 3번, 4번을 할 때는 지방법원에 등록을 하라 그랬다고요. 그러면 공매 물건에 대해서는 1, 2, 3, 4 이 전부를 막 한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전부를 막 한다. 그죠? 그러니까 공매 물건에 대해서는 매수 신청 입찰 대리를 할 때는 지방법원에 등록해야 된다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요 개념이 지금 읽었는 내용인데 이거를 일반적인 수험생들이 구분을 잘 안 합니다. 이게. 자, 이렇게 이제 필기는 정리됐고 교재에도 여러분 번호는 달아드렸는데 이제 확인 학습을 하겠습니다. 경매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하고자 할 때는 지방법원에 등록을 하고 하여야 한다. X 됐고 공매 물건에 대해서 매수 신청 입찰 대리를 할 때는 지방법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X 공매 물건은 무조건 막한다. 되겠습니까? 그 조문에 대한 개념을 꼭 좀 익히시고 이제 지금 제가 필기를 해서 정리는 해드렸지만 그 내용이 하단에 그렇게 정리된 내용입니다. 자, 5번째 주제는 금지행위로 걸었습니다. 또 당연히 뭐 출제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 금지행위인데 자, 반드시 출제될 단원이다 했고 우리 개공사 등이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금지행위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목 딱 들어보는 순간 금지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되니까 당연히 시험에서 금지행위가 무엇입니까를 안 물을 수는 없죠. 그런데 제가 그죠? 이 수업을 오랫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느꼈는 건데 금지행위는 우리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7가지가. 7가지 이것을 못하는 거다 하고 금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수험생들은 위반된 행위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전부 다 금지인 줄 압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중개사법에 이중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단원이 있습니다. 이중 등록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근데 이게 금지행위다? 아니다. 금지행위는 아닙니다. 자, 또 뭐 이중 소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을 받는 위반된 사유지만 이중 소속이 금지행위다 하면 안 된다니까요. 금지행위는 법으로 딱 열거를 해놨다니까요. 이것을 금지한다. 그렇죠? 이 개념을 딱 잡으셔야 돼요. 자, 다시 우리 법에서는 비밀 준수를 하여야 되고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그것은 금지 행위는 아닙니다. 위반된 행위지. 그죠? 그래서 금지 행위는 제목부터 딱 잡아야 된다. 자, 제목 잡습니다. 내려가면 1번에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 동그라미 1번.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언행. 일단 동그라미. 2번. 섭정수수료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으면 금지합니다. 동그라미. 3번.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매매. 동그라미. 4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무등록업자라 부르죠.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에도 밑줄을 닦았습니다.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우린 이를 뭐라 부른다? 협조행위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무등록업자와 알고서 하는 협조, 적어놓고 협조행위를 금지합니다. 자, 제목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름대로 여러분이 공부해 오시는 노하우가 있으신 분은 자기가 노하우대로 따라가시고, 만약에 노하우가 없다면 지금 동그라미 한 것,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게 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금지행위 내려가면 3번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는 것. 동그라미 1번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 등의 매매 교환 정서. 동그라미 2번 내려옵니다.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직접 동그라미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쌍방. 동그라미 3번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하여 마지막 줄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투기. 동그라미. 자, 그래서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지금 동그라미 한 것들이죠. 투기를 하면 어떻게 된다? 3년 징역 2,000만 원 벌금이다. 일단 동그라미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요구하고 싶은 거, 금지행위는 나열된, 열거된 것들이니까 그대로 기억하셔야 되고, 왜 이렇게 준비를 하는가 하면 그 금이 좀 큰 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기억하기 좋겠습니다. 그 금을 받고 매매하는데 협조를 하면 1년에 1,000만 원씩 버는구나. 그 금을 받고 매매하는데 협조를 하면 1년에 1,000만 원씩 버는데 1년에 1,000만 원이 마음에 안 드시면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를 하면 이제 3년에 2,000만 원이다. 형벌과 제목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는 줄 아시겠습니까? 정서라는 내용이 여기에 턱 들어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오지선다형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중 금지행위로서 성격이 다른 놈은 읽으시면서 이거 성격 다른 거 잡아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거금 매매 협조라는 내용이 여기 하나 딱 들어옵니다. 거짓된 은행 걸어놓고 다음 금지행위로서 성격이 다른 놈은 가장 기초적인 문제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읽으면서 성격이 다르잖아 이거는. 그죠? 이렇게 금지행위는 틀을 짜지고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 암기법이라든지 준비되어 있는 분은 자기가 하고 있는 데서 크게 흐트러지지 말고 자기가 해놓은 것을 잘 따라가시되, 만약에 없다면 지금 이 시간이라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만 원인데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를 하면 3년에 2,000이다.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돼 있는 분들만 그가 뭐였지요? 거짓된 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스토리가 그렇게 가죠. 예를 들어서 이게 부동산이 1억짜리인데 야 이거 2억짜리인데 너에게는 1억 5천에 파는 거야. 이렇게 그릇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금에 동그라미 하셨습니다. 금이 뭐였습니까?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수수료 초과해서 받으면 얼마? 1년에 1,000. 그런 취지죠. 매매,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업을 금지합니다. 샀다 팔았다는 것을 금지합니다. 아파트를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을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해당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개공사가 아파트를 샀다 팔았다 안 하면 뭐를 샀다 팔았다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데, 자,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를 해야 됩니까? 중개를 해야 됩니까? 중개를 하는 법입니다. 중개사법. 그죠? 그런데 현장에 나가면 쌀 때 사놓고 비쌀 때 대파는 사람이 많거든. 그러니까 매매업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그 다음 협조는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협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정서는 소위가 우리 말하는 딱지입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여러분 딱지가 필요하다. 딱지라는 말은 이 딱지를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 하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이런 딱지 정서를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3년에 2천인데 대표적인 정서가 주택 청약 예금 정서 이런 거 보셨나요? 3년 넣으면 1순위다. 2년 넣으면 2순위다. 이렇게 권리를 주는 정서들을 사고 팔다가 적발되면 3년에 2천입니다. 직접 거래, 쌍방 대리를 금지합니다.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거 금지합니다. 서로를 쌍방을 대리주면 개공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쌍방 대리도 금지하는데 뭐 시험에서 설정 일방 대리를 금지한다. 그러면 그건 뭐 당연히 X. 일방은 당연히 대리할 수 있죠. 투기만 나오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자, 그래서 금지 행위를 공부할 때는 제목에다가 틀을 가지고 공부하실 것. 그 틀을 배우는 법이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이고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3년에 2천이다. 이제 일단 잡았습니다. 그리고 교재 보시면 자 이렇게 금지행위 등에 대해서 동그라미 1번 제일 상단에 계약의 효과는 유효다 무효다. 아 유효하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거짓말을 하고 이루어진 계약이 있습니다. 그럼 거짓말하고 매매 계약이 일어났다면 그 계약 자체는 유효로 본다 무효로 본다. 유효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계약은 유효하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금지행위 자체가 좀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도 무효라고 가기가 너무너무 쉽다고요. 계약은 유효하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계약이 유효하면 수수료 보수는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금지행위를 하고 예를 들면 여기 있죠. 투기를 조장하고 만들어진 계약은 유효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보수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인정된다. 그죠? 이거를 보수를 받을 수 없다라고 들으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보수도 받을 수도 있다. 그 대신 보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당연히 손해가 발생하면 뭐를 해야 된다? 손해배상에 대해서 책임은 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소트리를 크게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보기보다 수험생들이 잘 당합니다. 왜 잘 당하는가 하면 금지행위는 나쁜 놈이거든. 이 의식이 다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약은 유효하다. 보수도 받을 수 있다. 그 대신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기억 내려오면 이때 개공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거나 이 말을 상대적 취소라고 합니다. 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업무 정지를 받습니다. 니은 소공사는 위반자가 소공사인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자격 정지를 받을 수 있더라 해서 받을 수 있는 제재, 형벌과 함께 등록 취소와 자격 정지가 따라간다라는 개념이죠. 그죠? 거기까지를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에 꼭 나올 수 있는 단원들을 위주로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6번 주제인데 오늘 주제가 10가지니까 딱 반 했죠. 그죠? 딱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실 시계로 5시 1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